안녕하세요. 시공간을 가로지르는 우리의 밤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눈을 감고 여러분의 정신이 우주의 가장 먼 구석으로 떠나도록 허락해 주세요. 오늘 저희는 공허 속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잠시 동안 상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인류는 우주의 침묵 속에서 귀 기울여 왔습니다. 그 침묵 속으로 우리의 질문과 희망, 그리고 고독을 계속해서 보내왔죠.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할 것 없는 여름 저녁에 그 심연으로부터 응답이 들려옵니다. 짧고 수수께끼 같지만 너무나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죠. 무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말입니다. 만약 이 신호가 다시 반복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을 느끼실까요? 우주가 우리에게 다시 말을 걸어왔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수면 강의에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전파 신호인 와우, 와우 신호의 역사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호의 시작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것을 살펴보고 관련된 모든 이론을 탐구하며 이것이 과연 외계 지성의 메시지였는지 아니면 단지 자연의 기묘한 장난이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별들을 향한 우리의 여정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이 사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주가 더 가깝게 느껴졌고 다른 문명과의 접촉에 대한 꿈이 문화의 일부였던 시대로 말입니다. 때는 1977년이었습니다. 세상은 디스코 음악에 맞춰 움직였고 극장계는 스타워즈가 흥행했으며 인류는 보이저호가 태양계 경계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가슴 졸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하이 우주에서는 큰 귀, 빅 이어라는 애칭을 가진 전파 망원경이 조용하고 겸손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소속이었던 이 망원경은 외계 지성체 탐사 SET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주를 청취하는 것을 주 임무로 삼았던 몇 안 되는 장비 중 하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유명한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가 이끌었고 자원봉사자와 과학자들로 이루어진 팀이 일상적인 데이터 분석 작업을 감독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바로 천문학자 제리 에이먼이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망원경이 매 초마다 수집한 끝없는 양의 데이터 출력물을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조롭고 거의 명상에 가까운 작업이었죠. 컴퓨터는 전파 신호의 강도를 영문과 숫자로 이루어진 코드로 변환했는데 에이먼의 임무는 이 기호의 흐름 속에서 우주의 배경 잡음과는 다른 이상 징후, 즉 이상점 아노마리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 1, 2, 3의 숫자 조합으로 가득 찬 수십, 수백, 수천 장의 페이지가 계속 쌓였습니다. 아무도 기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세티 프로젝트는 완전한 과학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믿음의 행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일상의 반복과 조용한 희망의 분위기 속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때는 1977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빅 이어 망원경은 체계적으로 하늘을 스캔하고 있었고 그 거대한 반사경은 우리 은하수 밀키웨이의 중심 방향인 궁수 자리를 향하고 있었죠. 이 방향은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만약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 존재한다면 별들이 가장 밀집된 은하의 중앙 영역에 모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망원경은 모든 포착 신호를 천공 테이프에 기록하며 자동 모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제리 에이만은 여느 때처럼 책상에 앉아 새로 나온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출력물을 한 장 한 장 검토하던 중 특정 한 줄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보통 때처럼 낮은 값들이 뒤섞인 혼란 속에서 인쇄물 왼쪽 부분에 이상한 기호 배열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62QUJ5였죠. 숙련된 연구원이었던 에이만은 자신이 범상치 않은 무언가를 보고 있음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는 빨간 펜을 집어들고 이 수열을 동그라미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흥분을 억누르지 못한 채 그 옆여백에 천문학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단 하나의 단어를 써넣었습니다. 바로 와우였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외계 지성체의 존재 증거를 목격했을지도 모르는 한 과학자의 내면에서 터져나온 외침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모든 세부 사항을 알 수는 없었지만 직감이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잡음도, 장비 오류도, 그리고 단순한 자연 현상도 아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결코 거기에 존재해서는 안 될 무언가였습니다. 도대체 제리 이만은 무엇에 그렇게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 짧은 문자열이 왜 그토록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 걸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빅 이어, 빅 이어, 망원경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사용된 신호 기록 시스템은 상당히 단순했습니다. 신호의 강도는 특정 척도, 스케일에 따라 측정되었습니다. 공백 스페이스클은 신호 강도가 0임을 의미했고 1부터 9까지의 숫자는 강도가 증가함을 나타냈습니다. 만약 신호가 이보다 훨씬 강할 경우 영어 알파벳이 사용되었습니다. A는 실, B는 위틀리를 의미하는 식이었습니다. 62QUJ 하이브로 기록된 이 문자열은 신호가 처음엔 서서히 증가하다가 최고점에 도달한 뒤 다시 부드럽게 감소하는 형태를 정확히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문자 U로 표시된 최고치는 일반적인 우주 배경 잡음보다 무려 30배나 강한 강도를 의미했습니다. 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선명한 폭발적인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지속 시간이었습니다. 전체 관측 과정이 정확히 72초 동안 이어졌습니다. 왜 이 시간이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그 이유는 빅 이어, 망원경의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망원경은 고정된 상태였으며 지구의 자전을 이용해 하늘을 스캔했습니다. 따라서 우주에 있는 어떤 신호원이라도 망원경의 시야, 관측 영역을 통과하려면 정확히 72초 동안 관측되어야만 했습니다. 와우, 와우. 신호는 이 시간 강역에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는 신호의 출처가 지구 내부나 근지구 궤도가 아닌 저 멀리 우주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이 신호는 마치 외계 문명으로부터 온 가상의 신호가 반드시 보여야 할 모습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이상 현상이었던 와우, 신호를 일약 진정한 센세이션으로 만들어버린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디테일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그 주파수였죠. 망원경은 이 신호를 7하키 20MHz 주파수에서 포착했습니다. 전파 천문학에서 이 주파수는 수소선 또는 21cm 주파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파수가 왜 특별할까요?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흔한 원소입니다. 수소는 우리가 아는 별, 은하, 그리고 생명 그 자체를 이루는 기본 구성 물질입니다. 7사 20MHz에서 중성 수소는 희미하지만 우주 전체에 걸쳐 존재하는 전파를 방출합니다. 이미 1959년 물리학자인 필립 모리슨과 주세페 코코니는 만약 지적 문명이 다른 세계에 메시지를 보내고자 한다면 이 주파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주파수는 기초 물리학을 이해하는 모든 기술적으로 발전된 종족이 해독할 수 있는 일종의 보편적인 우주 우체통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주파수의 신호는 성간 물질 속에서 약해지거나 소멸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별들이 내는 잡음과도 쉽게 구별됩니다. 강력하고 좁은 대역폭의 신호가 하필 수소선에서 포착되었다는 것은 마치 무인도에서 만국 공통어로 쓰인 쪽지가 담긴 병을 발견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 놀라운 우연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는 와우, 신호가 인공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유명한 부분, 즉 6EQUJ5 코드를 분석해 봅시다. 이것은 단순히 무작위로 나열된 기호들의 조합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시간에 따른 신호 강도를 아주 특정한 방식으로 기록한 그래프입니다. 컴퓨터는 12초마다 수신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데이터에 상응하는 기호를 부여했습니다. 관측 첫 12초 동안 기록된 신호의 강도는 6스티였습니다. 다음 12초에는 2가 기록되었는데 이는 배경 잡음보다 4배 강한 강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최고점인 Q와 U가 이어졌는데 이 값들은 배경 잡음을 각각 26배, 30배 초과하는 수치였습니다. 정점 이후에는 J와 R가 기록되며 감소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완만하게 상승하고 그만큼 완만하게 하강하는 이 프로파일은 소위 가우시안 곡선, 가우시안 커브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는 전파 망원경의 빔 패턴을 통과하는 점, 신호원에서 나와야 하는 신호가 정확히 취해야 할 형태입니다. 벽을 천천히 훑고 지나가는 손전등 빛을 상상해 보세요. 빛이 처음 나타나 점점 밝아지다가 중앙에서 최대 밝기에 도달하고 그 후 다시 희미해집니다. 와우, 신호의 행동 양식이 이와 정확히 같았습니다. 이처럼 완벽한 형태는 이 신호가 지구상의 간섭이나 장비 오작동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근거였습니다. 간섭은 보통 급격하고 혼란스러운 불규칙한 변동으로 나타납니다. 장비 고장 역시 이렇게 아름답고 대칭적인 그림을 만들어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모든 증거는 신호의 출처가 실제이며 먼 곳에 있고 이론이 예측한 바 그대로 움직였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칙 현상이 아니라 섬뜩할 만큼 정확하고 올바른 모양을 가진 변칙 현상이었습니다. 발견의 충격이 가시자마자 연구팀은 곧바로 광적인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가장 먼저 과학자들은 하늘에서 신호가 온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수신된 데이터 분석 결과 탐색 영역은 궁수자리 내에 2개의 작은 구역으로 좁혀졌습니다. 이 궁수자리는 앞서 언급했듯이 별들이 밀집한 우리 은하의 중심 방향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의 근원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 세계 천문학자들은 광학 망원경은 물론 전파 망원경까지 그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장비들을 하늘의 이 지점으로 겨누었습니다. 그들은 특이한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이상 징후를 보이는 별이나 외계 행성의 흔적, 혹은 그토록 강력하고 집중된 신호를 만들어낼 만한 모든 종류의 단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깊은 실망감이었습니다. 해당 구역의 하늘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해 줄 만한 밝은 별도, 알려진 천체도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곳은 그저 어둡고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우주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이 공허함은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만약 외계 문명으로부터 온 신호라면 그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들의 행성은 과연 어떤 별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지나가던 거대한 성간 우주선에서 보낸 신호였을까요? 명확한 근원지의 부재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어려운 진짜 난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신호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왔다가 흔적 없이 사라졌고
뒤에는 72초 분량의 데이터와 붉은 펜으로 쓰인 단 하나의 단어만을 남겼습니다. 이 변칙적인 신호가 포착되자마자 제리 에이먼과 그의 동료들은 이 불가사의한 신호를 다시 잡기 위해 필사적인 시도를 감행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진짜 접촉이라면 분명히 반복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빅 이어, 빅 이어. 전파 망원경은 궁수자리 내의 바로 그 지점을 향해 사실상 끊임없이 조준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전 세티 프로젝트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우주의 침묵에 귀 기울였습니다. 미세한 잡음 하나, 배경소음의 작은 파동 하나하나가 그들의 심장을 더욱 빠르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침묵했습니다. 와우, 와우. 신호는 다시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일주일 후에도 심지어 한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이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질문들을 낳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의도적인 메시지였다면 왜 단 한 번만 보낸 것일까요? 혹시 매우 긴 강역을 두고 작동하는 일종의 신호등 비콘이었을까요? 아니면 전송 직후 송신기가 고장 났던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연히 다른 외계 문명의 대화 일부, 즉 지구를 스쳐 지나간 일종의 성간 팩스를 엿들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 수십 명의 과학자들이 빅 이어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민감한 망원경을 사용하여 100회 이상 이 신호를 다시 포착하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시도는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와우, 신호는 결국 우주의 유령으로 남았습니다. 단 한 번 기록되었고 그 후로는 2번 다시 반복되지 않은 유일무이한 사건인 것입니다. 수년이 지나고 다시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와우, 신호는 단순한 과학적 센세이션을 넘어 외계 문명 탐색가들에게는 일종의 성배와 같은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그 신호는 희망의 상징인 동시에 광활한 우주가 지닌 거대한 고독을 대표하는 상징이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신호에 대해 존경심을 표하면서도 상당한 회의론적 시각을 가졌습니다. 후속 관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신호를 제대로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아무리 흥미로운 사건이라 할지라도 단 하나의 관측만으로는 제대로 된 이론을 구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와우, 신호는 모든 과학자의 악몽이라 불리는 재현 불가능한 결과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호는 대중의 지적 호기심을 끊임없이 자극했습니다. 이에 관한 서적들이 출간되었고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이 신호는 또한 페르미 역설, 페르미 파라독스에 대한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만약 우주가 지성체로 가득 차 있다면 그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가라는 이 역설적인 질문 말입니다. 와우, 신호는 마치 그 질문에 대한 유일하고도 모호한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었지만 당신들은 다시는 우리를 들을 수 없을 겁니다. 그 신호는 우주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그리고 거리가 단순히 공간상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얼마나 거대할 수 있는지를 일깨우는 무언의 질책처럼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신호를 보낸 문명은 이미 오래전에 멸망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착한 것은 수많은 세월의 심연을 넘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그들의 존재에 대한 마지막 메아리였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과학자들은 본질적으로 현실적인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은 와우, 신호를 설명 불가능 영역에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좀 더 평범하고 지구적인 설명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장 먼저 의심을 받은 것은 무선 간섭 가설이었습니다.
지나가는 비행기나 군사위성, 심지어 지상에서 발생한 신호가 우주 쓰레기에 반사되어 우연히 망원경에 포착된 것은 아닐까. 이 가설은 매우 철저하게 검증되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무너졌습니다. 첫째, 1사라 2식 메가헤르츠 MHz. 주파수는 보호 주파수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주파수를 지상 송신기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엄격한 국제협약이 존재합니다. 이는 전파 천문학자들의 관측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가 이 금지령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온 신호를 완벽하게 모방하는 신호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은 극히 낮았습니다. 둘째, 빅 이어, 빅 이어. 망원경에는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하늘을 스캔하는 2개의 수신기가 있었습니다. 와우! 신호는 2 수신기 중 하나에 의해서만 포착되었고 3분 후에 그 신호를 관측했어야 할 2번째 수신기는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처음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지만 과학자들은 곧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실이 송신기가 3분 안에 꺼졌거나 움직였다는 것을 입증하며 이는 단발성 일회성의 짧은 메시지라는 개념에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설명들은 하나씩 기각되었고 이 수수께끼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우! 신호의 미스터리는 거의 40년 가까이 풀리지 않는 난제였습니다. 그간 수많은 가설이 제시되었지만 이 신호의 모든 기묘한 특징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없었죠. 그런데 2016년 이 미스터리에 마침표를 찍을 수도 있을 법한 완전히 새로운 이론이 등장합니다. 그야말로 예상치 못한 가설이었죠. 미국 세인트 피터즈버그 칼리지의 천문학자 안토니오 페리스 안토니오 파릿는 신호의 근원이 외계지적 생명체가 아니라 다름 아닌 혜성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혜성은 태양계 형성 당시부터 남은, 말하자면 거대한 더러운 눈덩이나 다름없죠. 그런 천체가 어떻게 강력한 전파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페리스 박사는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혜성이 태양에 가까워지면 표면에 얼음이 증발하면서 거대한 가스 구름, 즉 코마 초마를 만듭니다. 이 코마는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으로 물이 수소와 수산화기로 분해됩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혜성을 둘러싼 이 중성수소 구름은 바로 그 주파수, 즉 7427MHz MHz의 전파를 방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페리스의 이론은 1977년 8월 당시 빅 이어 망원경의 시야에 우연히 포착되지 않았던 혜성이 들어왔고 망원경이 그 혜성의 수소 구름에서 나오는 전파를 포착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호의 특정 주파수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신호가 왔던 영역이 텅 빈 우주 공간이었던 이유도 설명해 줍니다. 혜성은 워낙 희미해서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이죠. 안토니오 페리스의 이론은 대담하고 우아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를 증명하거나 반박하기 위해선 정확한 시간에 특정 하늘 위치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용의자, 즉 혜성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페리스는 천문학 기록 보관소를 깊숙이 뒤졌고 2명의 후보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이름의 혜성들인 메규66P 크리스텐슨과 335P 깁스였습니다. 이 혜성들은 그보다 훨씬 뒤인 2000년대 초반에 발견된 것들이라 1977년 당시에는 아무도 그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과거 궤도를 역추적한 결과 페리스는 이들 중 하나 혹은 2 혜성 모두가 1977년 8월 15일 바로 그 순간에 빅 이어, 망원경의 시야 범위 안에 충분히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하나의 돌파구와 같았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미스터리 중 하나가 곧 풀릴 것처럼 보였습니다. 페리스에게는 계획이 생겼습니다. 그는 이 혜성들이 다시 태양계 안쪽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후 전파 망원경을 이들에게 겨냥해 1040MHz 주파수로 신호를 방출하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결정적인 실험이 될 터였습니다. 만약 그가 이 혜성들 중 하나에서 와우, 신호와 유사한 신호를 포착하는 데 성공한다면 이 미스터리는 완전히 풀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과학계는 숨죽이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도 많았지만 그 발상 자체가 너무나 매력적이었기에 모두가 이 이론이 사실이기를 바랐습니다. 이 2017년 1월 안토니오 페리스는 자신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결정적 실험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10m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 와우 신호가 포착된 바로 그 천문 영역을 지나는 혜성 20296P 크리스텐슨을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142MHz MHz 주파수에서 전파 방출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페리스는 곧바로 논문을 발표하며 와우, 신호의 미스터리가 풀렸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 언론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세기의 수수께끼 해결, 와우, 신호는 단지 혜성일 뿐이었다 라는 제목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학계는 이 소식에 대해 매우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른 전파 천문학자들은 페리스의 연구를 분석한 후 여러 가지 심각한 결함들을 지적했습니다. 첫째, 그가 혜성에서 포착한 신호는 원래의 와우, 신호보다 수천 배나 약했습니다. 혜성이 그토록 강력한 신호를 만들려면 주변의 수소 구름이 믿기 힘들 정도로 거대하고 밀도가 높아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둘째, 비평가들은 만약 혜성 가설이 사실이라면 수십 년 동안 하늘을 스캔해온 빅 이어, 망원경이 혜성들로부터 이러한 신호를 주기적으로 포착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와우, 신호는 단 한 번만 기록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자 가장 결정적인 반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와우, 신호는 에너지가 아주 좁은 주파수 대역에 집중된 협대역, 나로우밴드 신호였다는 점입니다. 혜성 주변의 수소 구름과 같은 자연적 근원들은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주파수, 즉 광대역에서 전파를 방출합니다. 이 협대역성은 지적인 존재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적 신호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간주됩니다. 결국 혜성 가설은 그럴듯했지만 과학적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와우, 신호의 수수께끼는 또다시 미제로 남게 된 것입니다. 와우 신호의 원인을 혜성에서 찾으려는 과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과학자들은 전파 천문학계의 새로운 미스터리, 바로 FRB, Fast Radio Burst, 고속 전파 폭발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신호는 2007년에 처음 발견되었는데 그 특징이 와우 신호와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이 역시 아주 먼 우주에서 날아오는 극도로 강력하지만 매우 짧은 전파 폭발이었습니다. 지속시간은 고작수 밀리초에 불과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태양이 며칠 동안 방출하는 것과 맞먹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이 고속 전파 폭발의 정체는 현재까지도 현대 천체 물리학이 풀지 못한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 근원으로는 중성자별과 블랙홀의 충돌부터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자기장을 가진 이색적인 중성자별인 마그네타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천체들이 거론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가설이 제기됩니다. 와우, 신호가 사실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FRB였던 것은 아닐까? 1977년 당시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신호를 그저 특별하고 독특한 무언가로 받아들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설은 매우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비록 매우 이례적인 원인이긴 하지만 와우, 신호의 엄청난 강도와 단발성 한 번만 발생했다는 점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와우, 신호가 고속 전파 폭발, 즉 FRB일 수 있다는 가설은 진지하게 검토해 볼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 두 현상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유사점은 명확합니다. 둘 다 심우주에서 온 강력하고 짧으며 아직 설명되지 않은 전파 신호라는 점입니다. 이 신호들은 하늘의 임의의 방향에서 발생하며 보통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반복되는 FRB가 발견되긴 했지만 말입니다. 이것이 와우, 신호가 단 한 번만 포착된 이유를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심각한 차이점들이 드러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주파수입니다. 알려진 대부분의 FRB는 1스파 메가헤르츠보다 훨씬 높은 주파수에서 관측됩니다. 와우, 신호처럼 이렇게 낮은 주파수에서 발생하는 신호는 극히 드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지속시간입니다. 일반적인 FRB는 밀리초 단위로 지속되는 반면 와우, 신호는 무려 72초 동안 관측되었습니다. 물론 이 긴 지속시간은 빅 이어, 망원경의 특성 때문에 짧은 폭발이 시간적으로 퍼지게 나타났다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성과의 비교에서처럼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대역폭입니다. 고속전파 폭발은 강력하지만 상당히 광대역적입니다. 하지만 와우, 신호는 비정상적일 만큼 좁은 대역폭을 가졌습니다. 바로 이 특성 때문에 와우, 신호는 인공적인 신호와 매우 흡사하고 FRB를 포함한 알려진 모든 자연 현상과는 크게 다르게 보입니다. 따라서 이 가설 역시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았지만 최종적인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의 절정, 온 세상이 다시 한번 외계와의 접촉을 이야기하게 만든 그 순간으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와우, 신호가 포착된 지 4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과학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했죠. 세티 프로젝트는 억만장자 유리 밀러의 지원을 받는 브레이크스루 리슨, 브레이크트루 리스턴이라는 범지구적 이니셔티브로 바뀌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전례 없는 민감도와 속도로 하늘을 스캔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망원경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호주 파크스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관측하던 중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브레이크스루 리슨 팀은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아주 미약하지만 수십 년간 과학자들이 찾던 모든 특징을 가진 이상한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이 신호는 와우, 신호처럼 좁은 대역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소한 하나의 행성이 생명 거주 가능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 항성계 방향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 주파수가 느리게 이동, 즉 드리프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드리프트는 신호를 보내는 행성의 움직임 때문에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이 신호는 BLC1, 즉 브레이크스루 리슨 후보 연 Breakthrough Listen Candidate 1로 명명되었습니다. 과학계는 곧바로 발칵 뒤집혔고 정보는 언론에 흘러나갔습니다. 모두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온 듯했습니다. 이는 와우, 신호의 직접적인 복제는 아니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매혹적이고 흥미로운, 다시 말해 애타게 만드는 탄탈라이징, 특성을 지닌 영적 후계자였습니다. 과연 40년간의 침묵 끝에 우주가 다시 말을 걸어온 것일까요? 1977년의 전설적인 와우, 신호와 새로운 후보 BLC1, 이 두 신비로운 신호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둘의 유사점은 놀라울 정도였으며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펼칠 근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두 신호 모두 협대역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인공적인 기원을 시사하는 핵심적인 특징이죠. 자연적인 천체 물리학적 현상들은 보통 넓은 주파수 범위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면 첨단 기술은 모든 에너지를 매우 좁은 대역에 집중시켜 배경소음과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만듭니다. 두 번째 유사점은 이 두 신호 모두 명백한 자연적인 설명을 찾을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펄서나 퀘이사의 방출 패턴과도 달랐고 천문학자들이 이미 분류해 놓은 우주 천체의 동물원,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 또한 존재했습니다. 와우, 신호는 배경 잡음보다 30배나 강할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BL-C1 신호는 탐지 한계선에 놓여 있을 정도로 매우 미약했죠. 또한 와우 신호는 하늘의 텅 빈 영역, 즉 특별한 천체가 없는 곳에서 포착됐지만 BL-C1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항성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와 명확히 연결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흥미로운 차이점은 주파수 편의, 즉 주파수 이동 현상이었습니다. 와우, 신호는 주파수가 안정적이었지만 BL-C1의 주파수는 느리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주파수 편의 현상은 와우, 신호의 안정성보다도 인공적인 기원을 뒷받침하는 더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신호의 출처가 지구에 대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행성 표면에서 회전하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이 모든 점들로 인해 BL-C1은 인류의 관측 역사상 외계 문명 신호의 가장 유망한 후보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브레이크스루. 리슨타임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막중한 책임을 통감했습니다.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성급하게 무언가를 발표하기 전에 지구상의 모든 가능한 간섭 원인을 배제하기 위한 가장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이 작업은 마치 탐정 수사와 같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체계적으로 모든 가능성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개의 인공위성 중 하나에서 온 신호일까요? 그들은 알려진 모든 위성의 카탈로그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적절한 시간에 그 위치에 있지 않았고 문제의 주파수에서 작동하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지나가는 비행기에서 온 신호일까? 이 또한 아니었습니다. 신호의 궤적과 특성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관측소 근처 어딘가에 있는 지상 장비에서 발생하는 간섭일까요? 예를 들어 전자레인지나 휴대전화 같은 것 말입니다. 전파 천문학 역사상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같은 시간 지구상의 다른 위치에서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관측하던 다른 망원경들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만약 신호가 진짜라면 그들도 이 신호를 포착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망원경들은 침묵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불안한 징조였고 수사는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신호는 오직 파크스 망원경에 의해서만 포착되었습니다. 그것도 망원경이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향했을 때만 말입니다. 신호는 마치 별과 함께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과학자들을 애타우면서도 결코 잡히지 않는 완벽한 유령 신호와 같았습니다. 수개월간의 고된 작업 끝에 거의 모든 희망을 내려놓았을 무렵 연구팀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이 파고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주요 관측 데이터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다른 영역을 향해 기록된 오래된 아카이브 기록까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돌파구는 곧 커다란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연구진은 BL-C1과 매우 흡사한 수많은 신호들을 발견했는데
이 신호들은 망원경이 전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을 때 기록된 것들이었습니다. 이 신호들은 워낙 미약해서 즉시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자세히 분석해보니 그 구조가 BLC1과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이로써 신호의 근원이 프록시마 센타우리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지구상의 전파 방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파들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오랜 추적 끝에 마침내 그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범인은 바로 관측소 근처 어딘가에 있던 고장난 전자장비, 아마도 어떤 디지털 주파수 발생기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장비가 비슷한 주파수 대역에서 약하지만 규칙적인 일련의 전파 신호들을 생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망원경이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향했을 때 이 고조파 신호 중 하나가 우연히 관측 주파수 대역에 포착되어 증폭되었고 마치 진짜 우주 신호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신호의 주파수가 미세하게 변했던 이른바 주파수 표류, frequency drift. 현상 역시 간단히 설명되었습니다. 이는 고장난 장치가 뜨거워지고 식으면서 발생한 결과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인류가 품었던 가장 큰 희망은 결국 단순한 기술적 결함으로 밝혀졌습니다. BLC와는 미스터리는 풀렸지만 아쉽게도 그것은 외계 지성이 아니었습니다. BLC1 신호 사건은 결국 실망으로 막을 내렸지만 세티 프로젝트에는 엄청난 공헌을 했습니다. 만약 언젠가 우리가 진짜 신호를 포착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총체적 리허설이 된 셈이죠. 첫째, 이 사건은 신호 후보군을 검증하는 방법론을 정교하게 다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진짜 신호와 교묘한 지구발 간섭 신호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행동 프로토콜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야말로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둘째, 이 일은 우리 장비의 민감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입증했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신호를 포착하는 기술을 터득했고, 이는 곧 우리가 진짜 무언가를 들을 가능성이 끊임없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이 과정은 과학적 프로세스의 투명성과 정직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브레이크트루 리슨 타임은 자신들의 실수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사에 대한 매우 상세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가설 설정, 검증, 그리고 때로는 실수를 통해 과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BLC1 사건이 과학자들로 하여금 오래된 미스터리인 와우 신호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신호와 너무나도 흡사했던 BLC1은 결국 지구 내부적인 설명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와우 신호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 모든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기원 이론을 제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동생 격긴 BLC1이 결국 허상으로 밝혀진 후 오리지널 와우 신호가 가진 독특함과 불가사의함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와우 신호는 설명되지 않은 채 홀로 독보적인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와우 라는 단어가 동그라미 쳐져 있던 그 출력물을 주목할 때입니다. 이 신호를 자연적인 원인으로 설명하려던 모든 시도, 예를 들어 지구 신호의 반사, 해성의 방출, 혹은 희귀한 형태의 빠른 전파 폭발 같은 이론들은 모두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신호가 가진 한 가지 이상의 고유한 특성에 부딪혀 좌절되었습니다. 완벽한 가우스 형태, 72초라는 지속시간,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출력, 그리고 무엇보다 세티에게 성스러운 수소 주파수 대역에서 포착된 비정상적으로 좁은 대역폭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많은 사람들의 숨을 멎게 만드는 가설, 즉
인공적 기원설입니다. 잠시나마 이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포착했던 것일까요? 태양계 방향으로 정확히 우리에게 전송된 의도적인 메시지였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당시 세 번째 행성에 이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문명이 존재하리라는 것을 그들이 알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인공적인 신호였다면 그것은 일종의 비컨, 즉 존재를 알리기 위해 특정 방향으로 단순한 신호를 단조롭게 보내는 강력한 송신기였을 것입니다. 또는 어떤 문명이 항해를 하거나 성간 환경을 연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강력한 레이더 빔을 우리가 우연히 포착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가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성간 우주선의 엔진에서 발생한 에너지 누출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나리오가 가능하며 이 모든 것이 공상과학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더 나은 설명을 찾지 못하는 한 우리는 이 가설을 절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와우! 신호의 미스터리는 현대과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인 페르미 역설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20세기 중반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가 던진 이 역설의 질문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그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가? 우리 은하, 즉 밀키웨이에는 수천억 개의 별들이 존재합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행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행성들 중 일부는 지구와 유사해야 하며 그중 몇몇에서는 생명체가 탄생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체의 일부는 지능을 갖추고 기술적으로 진보한 문명으로 발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주의 나이를 고려할 때 그런 문명들은 수십억 년 동안 발전하고 은하계 전체로 퍼져나갈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들의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주 탐사선도 인공적인 유물도 하다못해 전파 신호조차 말입니다. 우주의 이 귀청이 터질 듯한 침묵을 과학자들은 위대한 침묵, The Great Silence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침묵 속에서 와우! 신호는 마치 유일하고 짧으며 알아들을 수 없는 외침처럼 보입니다. 이 신호는 페르미 역설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문제를 더욱 첨예하게 만듭니다. 이 신호는 우리에게 그곳에 누군가가 분명히 존재한다, 혹은 적어도 존재했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그들은 침묵하고 있는 걸까요? 문명들이 존재하지만 극히 드물고 극복할 수 없는 거리로 인해 서로 고립되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안전상의 이유로 외부와 접촉하려 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은 핵전쟁이나 환경재앙으로 인해 빠르게 자멸하면서 아주 짧은 기간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와우, 신호는 그 어떤 답도 주지 않습니다. 단지 새롭고 더 불안한 질문들만을 던질 뿐입니다. 우리가 외계 지성과 만날 확률을 체계적으로 가늠해 보기 위해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는 1960년에 드레이크 방정식이라 불리는 유명한 공식을 제안했습니다. 이 공식은 정확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사고 도구에 가깝습니다. 이 방정식은 총 7개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변수들을 모두 곱하면 우리 은하 내에서 접촉이 가능한 지적 문명의 숫자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변수들에는 별의 생성 속도, 행성을 가진 별의 비율,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구역, 즉 골디락스 존에 있는 행성의 평균 개수, 그리고 생명이 실제로 탄생하는 행성의 비율 등이 포함됩니다. 현대의 망원경 기술 덕분에 우리는 이 변수들 대부분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변수인 L length, 즉 해당 문명의 평균 수명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순수한 추측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과연 기술 문명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까요? 100년? 1000년? 아니면 100만 년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이라는 단 하나의 예시만 존재하며 우리 인류의 기술 시대는 이제 겨우 100년을 넘겼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유명한 와우, 신호, 와우, 시그널은 매우 흥미로운 역할을 합니다. 만약 그 신호가 진짜였다면 이는 LA 값이 0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강력한 전파 송신기를 만들고 보낼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존재했다는 증거가 되죠. 하지만 그 신호를 단 한 번만 들었다는 사실은 LA 값이 생각보다 매우 작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어쩌면 문명은 어둠 속에서 성냥처럼 잠깐 타올랐다가 빠르게 소멸하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1977년 이후 외계 신호 탐색 기술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빅 이어가 한 번에 단 하나의 채널만 들을 수 있었던 크고 둔감한 귀였다면 오늘날의 세티 시스템은 동시에 수십억 개의 채널을 분석할 수 있는 진정한 디지털 네트워크입니다. 이전에 언급했던 브레이크스루 리슨 프로젝트는 미국의 그린뱅크, 호주의 파크스 같은 세계 최대 규모의 전파 망원경을 활용합니다. 이들이 하루 만에 수집하는 데이터 양은 지난 50년간의 모든 세티 프로젝트가 모았던 데이터 양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정보 덩어리를 분석하기 위해 최첨단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이 사용됩니다. 신경망은 방대한 우주 잡음 속에서 인간의 눈으로는 놓치기 쉬운 이상 신호를 찾아내고 잠재적으로 인공적인 신호 패턴을 인식하도록 훈련됩니다. 게다가 탐색 전략 자체도 변화했습니다. 과거에는 과학자들이 그저 하늘을 맹목적으로 스캔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수천 개의 별, 특히 지구와 닮은 외계 행성이 발견된 별들을 집중적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공 가능성은 제리 에이먼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기술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와우, 신호는 여전히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외계 문명 접촉의 후보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사건이 얼마나 희귀하고 어쩌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미래를 내다보면 우리가 우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은 더욱 커질 것이 확실합니다. 곧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몇 가지 초대형 프로젝트가 착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호주에서 동시에 건설되고 있는 거대 전파망원경, 바로 SKA Square Kilometer Array입니다. 이 망원경이 완성되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민감한 전파망원경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SKA의 수신 면적은 총 1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현재 존재하는 그 어떤 장비보다도 1만 배나 빠르게 하늘을 스캔할 수 있습니다. SKA를 이용하면 우리와 가까운 수십 개의 별들에서 지구공학 레이더와 맞먹는 강도의 신호를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만약 외계에 존재하는 누군가가 우리와 아주 조금이라도 비슷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신호를 거의 확실하게 포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SKA는 의도적인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TV나 휴대폰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전파가 우주로 흘러나가듯 외계 문명 도시와 기술에서 발생하는 무작위적인 전파 누출까지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마도 SKA는 마침내 그 포착하기 어려웠던 와우 신호를 다시 잡아내거나 수많은 유사 신호들을 발견해 위대한 침묵 Great Silence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과학기술 이야기는 접어두고 이 사건이 가진 철학적 의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외계 지성체의 존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얻게 된다면
인류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 파장은 정말 엄청날 것이며 종교, 철학, 정치, 문화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이 깨달음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통합의 동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외계 존재들 앞에서 국가, 인종, 종교 같은 우리의 지상, 디샹의 모든 차이는 사소하고 하찮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전쟁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우리가 하나의 작은 행성에 사는 단일 종임을 깨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것은 가장 깊은 실존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적 교리가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우주 속에서 우리의 위치와 고유성에 대한 기존의 관념은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이는 공포와 패닉을 야기하고 새로운 종교적 숭배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와우, 신호의 이야기는 희망과 공포, 끝없는 호기심과 미지의 존재에 대한 경외감 사이의 균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접촉에 실제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홀로라는 착각 속에서 사는 것이 더 편안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와우, 신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40여 년 전 낡은 전파 망원경에 포착된 72초 분량의 데이터입니다. 이는 그 어떤 설명으로도 풀리지 않는 변칙 아노말이 안이었으며 아직까지도 수많은 과학자와 몽상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마치 기계 속의 유령과 같은 존재죠. 우리는 이 신호의 진정한 본질을 영원히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극히 희귀하고 기묘한 자연 현상들의 조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모든 이들이 염원했던 것처럼 광활한 우주 깊은 곳에서 온 짧은 안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우연히 행운처럼 우리에게 들린 인사이 말이죠. 그 해답이 무엇이든 간에 와우, 신호가 남긴 유산은 막대합니다. 이 신호는 외계 지성체 탐사 프로젝트 세티의 발전을 위한 강력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신호는 한 세대의 과학자, 공학자, 그리고 단순한 열정가들까지도 탐사를 멈추지 않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미스터리로 가득하며 가장 놀라운 발견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영원한 교훈을 일깨워 줍니다. 와우, 신호는 단순한 미스터리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지식을 향한 인간의 열망, 지평선 너머를 바라보고 이 끝없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우리가 홀로 존재하는지 알고자 하는 우리의 꺼지지 않는 갈증을 상징합니다. 다시 반복이라는 개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40년 만에 공허로부터 온 신호가 다시 포착되었다는 점으로 여러분의 흥미를 끌었었죠.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았듯이 BLC1 신호 이야기는 결국 오경보로 밝혀졌습니다. 실망스럽지만 한편으론 교훈적인 결말을 가진 눈부신 과학 추리극이었죠. 이는즉 오리지널 와우 신호는 끝내 다시 포착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같은 지점은 물론이고 그 어디에서도 그와 비슷한 신호는 다시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와우 신호를 더욱 독보적인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걷고 있는데 저 멀리서 단 한 번의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소리를 따라 가봤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그 후로는 다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착각이었다고 생각할까요? 신기루였을까요? 아니면 저 모래 언덕 너머에 당신이 놓친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실제로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날 과학이 와우 신호에 대해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침묵 속에서 울린 단 한 번의 종소리였습니다. BLC1을 통한 그 신호의 반복에 대한 기대는
사실 이 침묵이 마침내 깨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간절한 희망, 우리의 염원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응답을 너무나 간절히 듣고 싶어 나머지, 심지어 우리 자신의 기술이 만들어낸 반향까지도 그 응답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주는 여전히 침묵하며 가장 중요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탐구해온 여정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1977년 오하이오의 조용한 천문대에서 시작했죠. 한 과학자가 출력물 여백에 남긴 메모 하나가 외계 생명체 탐사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았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는 와우, 신호를 낱낱이 분석했고 그 독특성을 확인했습니다. 엄청난 강도, 정밀한 주파수, 완벽한 형태, 그리고 무엇보다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원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결실 없는 탐사와 침묵의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우리는 혜성 같은 일반적인 천체부터 이국적인 천체 물리학적 현상에 이르기까지 가장 유력했던 자연적인 설명을 검토하고 결국 기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로 넘어와 BLC1 후보 신호가 일으킨 논란을 지켜봤습니다. 이 신호는 새로운 희망을 주었지만 결국 우리가 얼마나 쉽게 착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더욱 깊고 불가사의해진 최초의 수수께끼와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의 신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곧 우리의 지식의 한계, 과학적 방법론의 힘, 그리고 우리가 밤하늘을 향해 던지는 영원한 인간의 질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진실을 찾아 나서는 여정이야말로 잘못된 방향, 막다른 골목, 그리고 수많은 실망으로 가득 찬 길고도 험난한 길이라는 점일 겁니다. 과학은 쉽고 빠른 정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내심과 철저함,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용기를 요구합니다. 와우, 신호와 그 후에 가짜 반복 신호였던 BLC1의 이야기는 바로 이 원칙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더욱 고무적인 결론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탐색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직 아무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 곧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주는 광대하며 우리는 이제 막 귀 기울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기술 문명은 우주의 척도에서 보면 찰나에 불과한 순간 동안만 존재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더 정교한 도구가 필요하거나요. 또는 어쩌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찾는 방법을 배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와우, 신호는 접촉의 가능성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여전히 길잡이별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신호는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계속 귀 기울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당신은 그저 72초짜리 속삭임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수면 유도 강의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현대과학의 가장 흥미로운 수수께끼 중 하나에 깊이 빠져들었었고, 아날로그 인쇄물 시대부터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시대까지 수십 년의 시간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좌절로, 확신이 새로운 질문으로 바뀌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와우, 와우. 신호의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죠. 이것은 실망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매혹적입니다. 왜냐하면 미스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의 꿈 또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를 얻게 될 것이라는 꿈 말입니다. 저 광활한 우주의 바닷속, 은하수의 깊은 어딘가에
지성의 다른 섬들이 존재한다는 꿈. 그리고 아마도 그들 역시 자신의 별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먼 태양을 보며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생각, 이 위대한 우주의 미스터리가 여러분을 부드럽게 재워주고 별과의 대화조차 가능한 꿈의 세계로 인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깊은 밤, 맑고 편안한 꿈을 꾸세요. 결국 우리가 얻은 결론은 무엇일까요? 1977년에 이 놀라운 사건은 아직까지도 명쾌한 과학적 설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와우, 신호는 여전히 우주의 신비를 보여주는 진정한 수수께끼이자 우리의 우주 이해에 대한 도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가 다시 포착된 줄 알았던 BL-C1N의 이야기는 결국 복잡한 전파 간섭 현상으로 판명되었죠. 이 반전의 순간은 오래된 미스터리를 풀지 못했고 오히려 와우, 신호의 특별함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희망사항을 현실로 받아들이는지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알맹이와 껍데기를 구분해내는 과학적 방법의 힘을 입증했습니다. 핵심 결론은 간단합니다. 와우, 신호는 여전히 홀로 존재하며 그 기원은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신호는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소중해졌습니다. 이는 앞으로 포착될 모든 외계 신호 후보군을 비교하는 기준점, 즉 벤치마크가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우주의 신비 속에 깊이 빠져드는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우주 여행이 여러분에게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편안하게 긴장을 풀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저희가 준비하는 다음 밤에 우주 여행을 놓치지 않으시려면요. 이제 완전히 잠이 들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후에 댓글로 답변을 남겨주세요. 만약 다른 문명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72초 길이의 단 하나의 메시지만을 우주에 보낼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이야기하시겠어요? 인류 전체를 대표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겠습니까? 편안한 밤 되세요.